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어제와 오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전북의 재발견. 오늘 새롭게 발견해 볼 곳은 바로 무주입니다. 무주에는 어떤 역사와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북 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법종 우석대 교수, 오늘도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하시죠? 예, 이제 그 독감이 좀 걸려서 회복 단계입니다. 네, 지금 회복 단계. 독감이 또 엄청 유행이라고 해요. 네. 좀 한 보름 이상을 아주 고생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무주 얘기할 텐데요. 하필 추운 곳입니다. 그러네요. 네, 무주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예, 대개 우리 선인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이렇게 바로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걸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 쓰고 있는 무주는 조선 태종 때 그 1414년에 기존의 무풍현이라는 거하고 주계현을 합쳐서 무풍의 무, 주계의 주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풍계라는 데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원래 그 신라 백제 때 무산이라고 해서 무풍이라는 표현이 그 현재 무주군을 구성하는 한 면으로 지금 남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또 하나가 이제 현재 무주의 중심지인 그 남대천을 흐르는 고일대는 주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원을 따져봤더니 백제 때 거기가 적천이었어요. 적천이요? 적자가 붉을 적자. 붉은 내. 뭐라고 해야 되나? 온천 같은 건가요? 붉은색은 사실 철의 녹슨 색이잖아요. 네네. 놀랍게도 이 일대가 예전부터 철산지여가지고 그 철광이 녹아서 그 물에 흘러내려면서 그게 이제 산화가 되면서 붉은색, 붉은 녹슨색이 있어서 그래서 백제 때는 적천이고 신라 때는 단천이고 땅이 붉으면 우리 충청도의 단양이라고 부르죠. 네, 단양. 그런 것처럼 예, 적, 단 이런 것들이 여기 이름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다시 붉을 주자로 연결돼서 주자가 붉을 주자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주는 어찌 보면 붉은색 두 가지가 합쳐진 그런 컨셉이라고 이름이라고 표현이 영어를 썼네요. 그런 개념이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 게 무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이 무주에 적상산이라고 있는데 그렇죠. 바로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많은 분들이 적상산 하면은 가을에 온산이 막 그렇죠. 지금 이제 단풍이 들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적도 마찬가지로 붉을 적자입니다. 네. 그래서 단풍의 붉은 색깔하고 물의 붉은 색깔. 그게 다 합쳐져서 무주라는 개념으로 이게 현재 성격이 부각이 되는 거고요. 이 적상의 상자가 치마상자예요. 붉은 치마. 그렇죠. 가보시면 그 지형이 마치 여인이 치마를 풍성한 우리의 옛 치마를 두른 것 같은 형세인데 거기에 단풍이 싹 뜨니까 붉은 치마를 다 두른 것 같은. 그렇군요. 예, 그리고 개울은 또 붉은 그 기운이 남는 그런 적천의 분위기가 나는 그런 고장이 이 무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주라는 명칭에서 적상산까지 왔는데 적상산 하면 또 적상산 사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잘하시네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네. 조선시대 때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했던 곳이죠. 그렇죠. 네. 그 조선왕조실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초기에는 나라의 국가 그 기록을 담기 위해서 한 부만 작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종대왕 때 세종께서 가만 생각하면 우리 중요한 역사가 만약에 불이 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이게 훼손되면 이거 완전 사라진다. 안 되겠다. 4개를 만들자. 그래서 전국에 서울하고 전주하고 충주하고 성주 전국에 분산 배치를 했는데 그 우려가 1592년 임진왜란 때. 맞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충청, 그러니까 경상, 성주, 충주, 서울은 바로 일본 군들의 기습으로 거기가 점령이 되면서 다 훼손돼 버리고요. 전주만 살아남았던 거예요. 전주만 살아남았는데 왜 무주의 적상산에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전주에 살아남은 걸 피난을 가서 결국은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선조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이걸 다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한 부가 더 늘어나서 5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 보관한 것이 그 서울의 춘추관, 강화도 만이산, 그 다음에 그 봉화, 경북 봉화의 태백산, 그리고 평안도 영변의 묘양산,
그리고 평창의 오대산까지 5부가 유지되다가 다시 청나라 후금 여진족이 득세하니까 야, 좀 묘양산에 있는 거 불안하다. 옮기자. 어디로? 지금의 무주 적산산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광해군 때. 그래서 무주의 그 조선왕조 실록이 보존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역사는 잊혀지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국에 걸쳐서 그렇죠. 나누어서 안전하게 보관을 했던 거군요. 근데 이 무주 적산산 사고본이 참 어찌 보면은 다양한 또 그 상황이 또 전개되는 것이 그 조선 왕조가 유지된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가 일제 강점기 때 맞아요. 일본인들이 이걸 또 모아요. 그래가지고 무주 적산산 사고본을 서울로 가져가요. 그래서 조선 대한제국 황실을 이어받은 게 이왕직이라는 하나의 기구인데 거기 사고가 창경궁이라고 아시죠? 네네. 근데 일본이 그걸 창경원으로 격화시켰는데 거기에다가 석을 만들어서 보관을 했었어요. 이제 그것까지도 문제가 없었는데 1950년 6.25가 발생하면서 북한이 그 남쪽의 주요 문화재 유물들을 또 다 약탈해 갔어요. 그때 제1호로 김일성이 명령을 내린 게 조선왕조 실록을 가져가라 해서 바로 창경궁 원에 있었던 이왕직 사고의 조선왕조 실록이 북한으로 가져갑니다. 진짜 우여곡절이 많네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현재 남쪽에 그 전주 사고본하고 그때 다시 복본했던 태백산 사고본 그래가지고 두 질이 남아 있고요. 북한에는 무주 적산산 사고본이 서울을 거쳐서 북한 지금 평양에 처음엔 김일성대 그 도서관에 있던 걸로 알렸는데 최근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북한의 국가 그 문서고 어찌 보면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 있는 그런 공간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무사하다는 사실. 예. 그리고 북한은 이걸 가져가자마자 번역 사업을 해서 1960년대 놀랍게도 70년대 그 조선왕조 실록을 이조실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보다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또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성격의 실록이 무주 적산산 사고 실록이었습니다. 네. 그 남한과 북한 모두 역사의 중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조선 왕조 실록을 가장 먼저 번역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이제 확인을 그리고 했던 역사의 거니까. 어떤 그 정통성이나 그런 것을 전왕조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렇게 간수하고 그 역사를 귀감 삼아 우리가 지금 더 잘한다. 그런 어떤 명분이 있거든요. 명분이 또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적산산 사고는 그럼 비어 있나요? 이 적산산 사고가 좀 또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 거기 적산산에 그 양수 발전소를 만들면서 적산산 사고가 있었던 그 자리가 지금 양수댐을 만들어서 저수지가 돼 버렸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되게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한국이 근대화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다 갖췄거든요. 이 전라북도가 깊은 산 협곡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그 무주에 그 발전소를 그 다시 5km 정도 더 위로 올려가지고 물을 다시 그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양수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원래 사고지는 그렇게 지금 저수지화됐고 그 바로 위에 복원을 해놨습니다. 복원이 사실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 전기 뭐라고. 근데 그 당시는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그 국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무주라는 명칭이 지닌 의미, 적산산 사고 얽힌 이야기까지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무주 하면은 계곡이랑 스키장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역사의 수호지고요. 사실은 하나만 더 첨언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사찰을 만들기도 했는데 안국사. 그 당시에 중요한 건물 하나가 제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것도 참 홍보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많이 알려져야 많이 되는데. 알려서 많이 같이 우리가 확인하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산유국 무주의 적상산성이 조선왕조 실록의 사고가 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무주의 재발견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어제와 오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전북의 재발견.
오늘 새롭게 발견해 볼 곳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무주입니다. 무주라는 명칭과 적상산 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무주를 재발견해 봤는데요. 오늘 살펴볼 무주에는 어떤 역사와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북 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법종 우석대 교수 오늘도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주 뭘 재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주하면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스키 네네네. 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저는 반딧불이. 그렇죠. 제가 우리 천리길 하면서 반딧불 축제, 무주 맞습니다. 반딧불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고 거기 태권도 공원. 그렇죠. 네, 태권도. 네. 사실 이 반딧불 얘기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설천면을 비롯한 그 무주의 아까 그 물줄기들 그런 곳인데 사실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 태권도원이 가장 많이 유명하겠죠. 네, 엄청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보셨나요? 아니요, 전 천리길 하면서 들어만 봤는데 아니 엄청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과 MT를 가거나 행사를 할 때 몇 번 가봤는데 진짜 잘해놨어요. 네, 뭐 태권도의 역사도 쭉 볼 수 그렇죠. 있고 태권도 공연도 하고 태권도를 뭐 좀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태권도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이 이름의 정확한 뜻? 모르는데요. 태권하면 태극문이랑 관련 있는 건가? 그렇죠. 사실은 여러 가지를 유추하실 수 있는데 네네. 한자로 사실 태권도가 이게 태자가 우리 클테인가? 클테로 대부분 오해하시는데 네. 발로 밟는다라는 의미의 태자예요. 발 뒤축 태자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실, 한자인데? 예, 어려워요. 네네. 사람들이 좀 익숙지 않은 건데 근데 태권도의 어떤 경기하는 자세나 동작을 보면 주로 발차기가 우리가 많이 맞아요. 보이죠. 맞아요. 사실 가장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손보다는 발이 거의 두세 배 이상 세다고 하는데 네. 바로 가장 발의 힘을 이용하는 그래서 이 태자가 발로 밟는다, 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권자는 주먹 권자고. 네. 그러니까 발과 주먹을 이용한 무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왜 저도 이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무주가 이렇게 예. 태권도의 성지가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날도 추운데 거기 사실 국가적으로 이 태권도원이라는 게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무술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이게 제가 해외에 나가서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들이 거의 외교관 이상의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자부심이 있구나. 예. 그리고 이 태권도 사범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단순히 이 태권도 어떤 기능이나 기술적인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의범절, 맞아요. 심성교육.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부모님들 유럽이나 미국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씀 이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상대를 타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수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또 동양적 신비함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찌 보면 국위선양의 주요 부분을 이 태권도가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멋있네요. 근데 이 태권도를 상징하는 대표 공간을 이제 나라에서 그래서 짓자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각 지자체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이자 네네. 어찌 보면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쟁한 데가 경주하고 무주였어요. 경주도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네. 경주도 만만치 않은 역사 자원들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태권도까지 더하면은 그렇죠. 완전 쭉쭉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의 분위기는 너무 하나만 잘 나가지 말고 각 지역에 우리가 고르게 역할과 내용을 분산하자. 지금 지방 분권화 추세하고도 연결이 된 거죠. 근데 경주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예. 화랑도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이제 느낌이 있어서 거기서 태권도를 쫙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뭐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주는 굉장히 생뚱맞은 기분이거든요. 근데 무주에도 숨은 역사가 있었어요. 또 숨어 있어. 예. 왜 이렇게 숨겨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네. 무주 구천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주 구천동 있죠. 왜 구천동인지 아세요? 나 옛날에 이거 들었는데 왜 구천동인지. 예,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실. 객관식 안 돼요? 그럼 답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구비가 9개여서 구천동 여러 그거 가지 아닌가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구천을 9구자에 일천천에서 놀랍게도
그 조선 중기의 학자인 이문이라는 분이 그 덕유산 향적봉을 올라가면서 그 느낌을 기록한 기록이 있어요. 네네. 그게 그 명종 때니까 한 1550년대 조선 초기 초중기죠. 근데 그때 기록에 보면은 구촌동이라는 이름을 찾으면서 여기에 9,000명의 수련하는 사람들이 머물면서 나라의 호국적 기운을 일으킨 곳이다. 그래서 구천이라 했다. 잠깐만, 기록이 우리 이 남아있어요. 얘기 예전에 하지 않았어요? 오, 예전에 한번 살짝 했죠. 그렇죠. 예.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무주라는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심산유곡의 성격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아주 붉은 힘이 있는 활력의 그런 상징적인 것이 어떤 붉은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구천의 수련자가 여기에 주둔하면서 했던 곳. 그다음에 여기가 또 낮의 통문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합니다. 예, 중국 네. 어찌 보면은 그 중부권에서 그 신라와 백제가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서로 경쟁하면서 겨루기도 하고 또 힘을 길러서 나라를 구했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다라는 이 기록이 결정적이었어요. 이 결정적으로 숨어 있는 기록을 찾아서 그렇죠. 무주가 강하게 밀어붙였군요. 그렇죠. 여기에 그리고 이제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선 네. 너무 한 곳에만 집중되면 안 되니 우리도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어찌 배려 내지는 그 역할 분담론도 나왔던 거죠. 그렇죠. 아니 그래 뭐 아무리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예. 아무 내용도 없는 데다가 그럼요. 세워놓을 수는 또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명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수련을 한다라는 것이 그 우리의 전통적인 수바키, 택견 그거 들어보셨죠? 이크 야크.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네. 우리의 전통적인 무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의 수련장들이 바로 이런 심산유곡 그렇죠. 예, 그런 곳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여기에서 무지의 그런 역할론을 좀 더 한번 강하게 주자.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명분과 논리와 공감대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일종의 배려를 네. 좀 같이 연결이 돼서 이 태권도원이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권법이라든지 뭐 태권도처럼 무술이라든지 약간 예. 이런 거는 약간 계곡물 맞으면서 아니 신산유곡에서. 아니, 신산유곡에서 좀 모여가지고 예, 하는 게 좀 느낌이 확 사실 오니까요. 그 중국의 대표적인 그 무예로서의 소림사권법이나 그런 네네. 것들도 아주 다 깊은 산속에 산에서, 있잖아요. 예. 그러다 딱 보니까 맞네요. 예. 물론 경주도 그런 요건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면에서 우리 정도의 심산유곡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너무 깊어. 그리고 이 태권도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네네.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의 무예라는 거예요. 아, 잠깐만. 그 북한에서도 태권도 배워요? 오, 그럼요. 제가 북한 갔을 때 네. 그 북한의 그 고구려 동명왕릉을 갔는데 평양에 가면 있는데 동명왕릉 앞에 사당이 있는데 그 전면을 그 태권도 품새로 그 고구려인들이 막 훈련하는 걸 막 그려놨어요. 물론 후대 거긴 하지만 요즘 그린 거긴 하지만 고구려인들도 그 세칭 그 신라의 화랑에 그 상응하는 조위 선인이라고 해서 네네. 그 검은 옷을 입은 선인들 어찌 보면 신선 같은 존재들이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건데 이게 고구려 고분격화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바키 무용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거기에 보면은 말 그대로 상대가 서로 겨루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게 그 서기 한 3, 4세기경의 모습인데 네. 바로 이게 고구려의 전통 무예다라고 해서 북한도 아주 중시합니다. 태권도를. 예, 그래서 국제 태권도 협회가 북한에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남쪽에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남쪽이 워낙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권도 사범이 전 세계에 퍼지고 해서 향후 이제 남북 관계에서 남북이 서로 이런 그 품새나 그 내용들을 조금 조절해서 빨리 일체화 통일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왜 남녀가 만날 때도 예. 좀 공통점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은 얘기도 잘 통하고 그럼요. 하잖아요. 예. 이 태권도가 그런 예. 매개체나 마중물 이런 남북 역할을 하면 교류 좋겠어요. 협력의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심에 이 태권도원이 또 그런 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무주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이런 태권도 하고 무주. 근데 이거를 저도 오늘 알았고
천리길하면서 알았던 건데 예. 이런 태권도와 무주가 이렇게 연관이 깊고 태권도가 또 앞으로 무주 발전에 계속 이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저는 무주뿐만 아닌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그 뭔가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을 교육할 때 어떤 그 목표와 성격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다른 지역에서 전라북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나타났을까 하면 예술 문화, 네. 문화예술 그리고 음식 또는 전통 문화 네. 그게 상당히 깊은 지역이라는 건 다 이해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자라는 목표가 저는 있었으면 싶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지수라는 걸 바탕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을 하는 그 단계별로 소리 한 가닥 하고 말 그대로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익숙하게 할 수 있고. 너무 좋다. 그 중에 하나 이 태권도 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성교육, 심신교육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각급 학교별로 저는 수련할 수 있는 너무 좋네요. 그런 프로그램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 시간에 줄넘기랑 윗몸 일으키기 하지 말고 태권도 가르치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음악 시간에 솔레미오 이런 거 말고 아니 그것도 하면서 우리 전통가라. 한소리도 좀 가르치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찌 보면 서구 서양 문화의 내용도 알고 우리의 전통의 어떤 수호자이자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의 출신 학생이라는 자긍심도 생기거든요. 또 우리 DNA 또 무시 못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가르쳐주면 잘할 그럼 거거든요. 바로 어마어마한 그 폭발력으로 우리의 창의력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전라북도 교육감 지금 서거석 총장님 전 총장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은 태권도를 주제로 무주를 재발견해봤습니다. 저 태권도 엄청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어른들을 위한 또 좀 부드럽고 아주 어찌 보면 레크레이션 하듯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 뼈 부러진다고 못 가게 하더라고. 안 붙고 뼈가 안 붙는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우리 기공체조 하듯이 또는 요가 하듯이 태권도도 좋다. 그렇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용 태권도를. 그렇죠. 말 그대로 심신수련용으로. 우리 교수님하고 할 사업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요. 또 바빠지겠는데? 네. 전북의 재발견 다음 주엔 또 어느 시군으로 가볼지 기대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